영상 전 주의 메시지입니다. 본 스터디 영상은 함께 학습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거나 조언하려는 댓글 외에 인신공격하는 등의 악플이 있는 경우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고는 전공책은 이제 안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도 근데 이 발표를 하든 이거를 알든 그게 뭐라 그러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거 과연 내가 맞나? 하고 약간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요번에도 지금 PPT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만약에 보이면 바로 잡아주세요. 말하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요. 일단 이 PPT 뭐라 그러지? 웹사이트 쪽을 내가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민재님이 개꿀인데 이랬는데 저번 주에 나한테 개꿀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웹베이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래? 그래? 이러면서 계속 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공유. 오케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잠깐, 나 이거 잘 되고 있지? 오케이, 잘 되고 있고. 네, 오늘은 챕터 4 제가 발표하는 날이죠. 웹사이트의 동작 원리라는 챕터를 발표를 할 거예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통신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단으로 나누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주면 서버가 리스폰스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웹에서는 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HTML 파일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주로는 그렇고요. 뭐 다른 것들도 통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HTML 파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웹브라우저에서 HTML을 이렇게 꺽쇠로 된 애들을 해석을 해주는데 얘네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쉽게 이렇게 세 가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이때 HTML은 헤더와 바디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가지고 뼈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뭐 HTML 가지고도 당연히 뭐 버튼이랑 여러 가지 UI를 제작을 할 수가 있지만 CSS를 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동일한 세팅 값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는 약간 다를 때에 이 CSS를 이용해서 조금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코드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 연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식한 이 기존의 이 웹 서버는 이 한계가 있어요. 정적 데이터만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이제 댓글이나 날씨와 같이 이제 다른 외부 자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 와스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보통 이 클라가 웹서버에 요청을 하면 이 가공해야 할 이 데이터들을 와스한테 넘겨서 이 와스가 가공을 해야 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 방식은 이렇더라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주면 이 와스에서 웹 서버가 결정을 해요. 동적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이 웹 컨테이너나 뭐 이런 DB 같은 데다가 뭐 동적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다시 이 데이터를 웹 서버에 주고 웹 서버에서 리스폰스로 다시 클라이언트에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스의 종류로는 TMAX의 제우스, 톰캣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둘 다 안 써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와스 써보신 분 계신가요?
통캣이랑 엔지닉스 그 잠깐 웹서버랑 다뤄보긴 좀 했어요. 많이 다른가요? 아, 네, 웹서버랑. 웹서버 어, 그냥 들어오는 통로 같은 느낌이라고 전 이해했어요. 하도 예전에 써가지고 저도 예전에 자바 할 때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게 있어야 그 어플리케이션 위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왓스 안에 네. 위에 돌아가는 거라 어플리케이션이 이 통캣이 없으면 오, 어디로 들어올지 전혀 몰라요. 호스트 관련 설정은 다 아마 엔지닉스랑 통캣에 있을 거예요. 네.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올지 프록시 서버를 만든다거나 할 때 그래서 엔지닉스로 검색하시면 관련 키워드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엔지닉스 프록시 서버, 뭐 프록시 패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걸 안 써보니까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보충을 해볼까 생각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뭐 와스를 쓰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 웹사이트를 요청을 할 때 URL로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URL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프로토콜을 쓸지, 어떤 도메인에 요청을 할지, 이 도메인에 어떤 패스에 있는 파일들을 요청을 할지, 그리고 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가지고 그 가공한 거를 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URL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HTTP 통신으로 HTML 데이터를 얻거나 뭐 이미지나 뭐 동영상 파일들 이런 것들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뭐 바이너리로 된 거면 모두 다 가능한 것 같고요.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건데 이제부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라인, 뭐 헤더,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어떠한 리퀘스트냐, 뭐 게시냐, 푸시냐, 포스트냐 해서 어떠한 요청을 하는지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패스에 전달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토콜을 쓸 건지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는 뭐 클라에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속성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뭐 언제 보냈고 한 것들 어떤 파일이고 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세미콜론 때문에 조금 잠깐만요. 먼저 들어가. 네,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세미콜론 때문에 제가 조금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뭐라 그러지? 이런 세미콜론들이 이런 거더라고요. 뭐 이거 세미콜론 바로 앞에 있는 부분부터 이러한 속성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러한 속성일 때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HTTP에 또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말고. 그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직 제가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어요. 그럼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바디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텐데 이 HTML 파일이나 JPG 파일, 비디오 파일 같은 것들, 기타 데이터 파일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바디에다 넣고 전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폰스를 할 때에도 바디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쓸 수가 있죠. 이제 리스폰스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볼 텐데 리스폰스 구조는 조금 다르게 어떠한 프로토콜을 쓰고 그리고 이 지금 리스폰스가 어떻게 됐는지 200인지 뭐 400인지 300인지 500인지 100인지 이게 잘 갔는지 이러한 메시지를 숫자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리스폰스가
그 서버 개발자가 이 해당 리스폰스에 대한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OK라고 적혀 있지만 개발자들이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른 메시지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헤더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따로 리스폰스를 줄 서버 쪽에서도 이렇게 뭐 가공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뭐 나는 꼭 이거를 차셋으로 할 거다, UTF-8으로 할 거다 해석을 그러면은 컨텐츠 타입 같은 것들을 뭐 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클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리스폰스를 주는 서버 쪽에서도 그 컨텐츠 타입이나 컨텐츠 랭스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더에 대한 조정을. 바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파일 같은 거, 뭐 JSON이나 뭐 XML이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바이너리 파일 등등 이런 것들을 리스폰스 바디에 묶어서 보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웹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할 때 꼭 어스가 있는, 그러니까 인증을 필요로 하는 파일에 접속을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인증이 필요하죠. 이 로그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 서버를 접속을 하는 인증 데이터가 있다 한 이제 클라만 접속을 하는데 이 인증 데이터를 꼭 로그인만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쿠키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쿠키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리스폰스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리스폰스를 줄 때 헤더에 쿠키를 잠시만요. 로그인을 할 때 네. 로그인을 하면 인증 네. 보낸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 쪽에서 보통 쿠키가 아니고 그 토큰을 발급해줘요. 이게 서버 쪽 리스폰스 아마 헤더에 담겨서 네. 이 토큰이 넘어올 네. 거예요. 저희가 네네. 파이어베이스로 그쵸. 토큰으로 인증하잖아요. 액세스 토큰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서버 쪽 리소스에 접근할 수 네. 있는 권한을 줘요. 이걸 인가라고 해요. 그 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이 리소스에 대해서 뭐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이걸 인가한다고 하고 그건 전부 다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쿠키에서 핸들링을 하거나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취향 차이라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결국에는 가지 이제 방법이 어스가 쿠키가 아니고 이게 어스 인증하는 방식이 쿠키다라는 거죠. 네, 쿠키에 아마 JWT 네. 토큰을 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는 방식은 쿠키가 있고 로컬 스토리지 이 두 개가 보통 저장 있어요. 방식이다. 저는 이제 저장 방식이긴 한데 이제 그게 저장 이제 방식. 그 쿠키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그래서 이게 네. 이게 서버에서 아. 리스폰스로 넘어올 땐 쿠키에 담겨서 오거든요. 헤더에 네네. 정보가 담기니까 프론트에서는 그걸 아. 바로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죠. 아마 리스폰스 네. 받을 때마다 쿠키에 담겨 있을 테니까 클라이언트에서도 네. 보낼 때 그때부터 쿠키에 네. 어차피 있거든요. 인증 정보가. 네, 그래서 뭐 쿠키에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 적혀져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조금 약간 다르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군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리스폰스의 그 토큰이 그 헤더 쿠키에 이렇게 담겨서 오면 이후에도 그 쿠키에 담긴 토큰을 클라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시 이제 URL로 돌아와서 네, 어떻게 도메인을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은 아까 은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뭐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www.naver.com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도메인을 가지고 IP를 DNS 서버에서 찾는데 루트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점이라는 게 항상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메인의 제일 끝에 항상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루트 도메인이래요.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도메인을 찾을 때는 루트 도메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탑 레벨 도메인인지 그리고 그 도메인을 통해서 다시 이제
뭐 이런 뭐 도메인 서버를 또 찾을 수가 있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에 co.kr 같은 애들은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탑 레벨 바로 밑에 있다고 해가지고 세컨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NS 서버에서 IP를 찾는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루트 도메인부터 원래는 찾아야 되지만 가장 인접한 DNS 서버로부터 찾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또는 디바이스를 쓸 때 가장 인접한 그 DNS 서버는 바로 ISP DNS 서버겠죠. 그래서 보통 디바이스에 보면은 통신을 할 때 DNS 서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된 이 ISP DNS 서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루트 도메인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루트 도메인부터 검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록시 서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이게 약간 뜬금없긴 해요. 순서가. 네. 어쨌든 이게 들어있어서 좀 넣긴 했습니다. 프록시 서버란 직접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이 방패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가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하려고 하지만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이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서버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프록시 서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버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지 않고도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클라에서 주는 클라가 이제 요청을 할 때 뭐 악성 코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서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단에서 이 프록시 서버를 더 가지고 서버를 방어하는 이런 그 서버단에서의 역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음에 바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못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주체가 서버일 때 이 프록시 서버의 역할은 뭐 그럴 수가 있다는 거고 주체가 이제 클라이언트일 때 또 프록시 서버의 역할이 있어요. 이 프록시 서버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타 서버에 이제 접속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닌 프록시 서버의 IP를 가지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그 정보를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큰 기업 회사에서는 이 프록시 서버를 클라 쪽에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뭐 기밀이 노출이 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지? 감시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록시 서버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나 이걸 또 찾아보면은 우리 디바이스들의 이제 네트워크 세팅에 가서 이 프록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를 쓰고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거를 쓸 건가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거는 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프록시를 이제 서버 쪽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4장 웹사이트 어떻게 생겼을까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나 이거 재밌었어요. 떨렸어. 이게 내 분야가 아니니까 땀이 계속 나네. 그렇죠.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있으면은 아니면 애매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에서 프록시를 쓸 때 네. 사례 좋아요. 2가지만 더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의 캐싱이 필요할 때도 프록시 네. 서버를 가용해야 될 때가 있고 중간에 프록시를 두면 캐싱 서버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네. 서버의 도메인이 다르면 클라이언트에선 그 콜스라고 하는 그 리소스에 대해서
같은 도메인이 아니면 쓸 네. 수 없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랑 같은 도메인을 서버로 프록시 서버로 올리고 프록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프록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도메인이 같으니까 해당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프록시 서버가 사용돼요. CORS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도메인이 다르면 네, 아, 네, 내가 콜스,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는 CO, 그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약간 HTTPS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도메인이 다르니까 이 리소스를 쓸 수 그럼 없다라고 정책을 콜스 아까 설정해 전에 둔 거거든요. 말씀해 주신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쩔 아, 수 없이 콜스요?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풀네임을 까먹었어요. 크로스 오리진 아까 전에 리소스 말씀하셨던 폴리시였나? 거를 아니, 말씀을 뭐지?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 저, 네. 만약에 자기 로컬 호스트에서 뭐 네이버에 있는 리소스를 쓰려고 할 때 이걸 가져오면 네. 갑자기 안 써질 때가 있어요. 호출할 때. 뭐 리퀘스트를 보내면 뭐 콜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콘솔에 네. 뜨거든요. 리소스를 쓰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로컬 호스트랑 네. 네이버랑 도메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정책상으로는. 다른 도메인에 있는 리소스를 왜 쓰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어쨌든 뭐 필요한 데이터니까 그렇게 가져온 거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프록시 서버를 여기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요청을 저희가 프록시한테 하면 프록시 서버 간에는 이게 콜스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서버니까. 이게 브라우저 안에 있는 정책이라 서버에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프록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내려주면 이 콜스가 안 됩니다. 이 어차피 둘 다 네. 로컬 호스트로 맞춰놨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용이라고 하더라도 도메인만 같으면 콜스가 안 뜨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도메인을 맞춰서 다른 서버끼리 통신을 하고 프록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콜스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되긴 한데 근데 이건 계속 글 보다 보시면 뭔가 이해가 되실 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에러를 한 번씩 즐겨보죠. 경험하신다면. 이제 슬슬 즐길 네. 때가 됐으니까.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프록시 서버의 도메인이 그럼 네이버.com이랑 똑같아지는 건가요?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 키우기.com이라고 하면 그럼 똑같이 개발자 키우기.com의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도메인이 같으면 돼요. 네이버는 뭐 다른 도메인이고 클라이언트랑 서버의 도메인이 같아야 이 콜스 정책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프록시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똑같이 도메인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컨텐츠만 다르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든 카카오든 이걸 접속을 할 때 콜스 정책이 있으면은 프록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도메인과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해야 접속이 된다. 네, 맞아요. 뭐 개발 환경에서는 뭐 클라이언트에서 웹팩 데브 서버란 걸로 콜스를 회피할 수는 있을 텐데 프로덕션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프록시 서버를 두는 게 안전하죠. 프록시 서버를 두는 이유가 이제 서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네. 근데 서버를 뭐 보호하는 용도도 있고 뭐 캐싱도 있고 뭐 이 용도는 사실 많아가지고 와도 쓰는 용도 따라 천차만별이라 뭐 백엔드에서 넘겨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마음대로 네. 가공하고 싶을 때도 쓰기도 하고 이건 프론트엔드 볼 백엔드란 개념인데 네, 프록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론트엔드 앤드 볼 백엔드 재밌다. 이런 개념도 정말 많습니다. 네, 정보가 재밌어요.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네. 듣기만 해도.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그 뒤에 그 HTTP 구조 예. 설명하는 슬라이드 있나요? 네. 아, 이거. 이 뒤쪽이요. 이거요? 방금 일자로 쭉 있었던 거. 그 이거요. URL 네네. 구조 있었던 거. 혹시 네. 이거 네. 혹시 역할 다 여기까지만 이해했고 이해하셨나요? 여기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프래그먼트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일단은 그게 앵커예요, 앵커. 그 들켰네. 이거 못한 거 저희 들켰네. 어, 혹시나 기획실. 빠져먹으셨을까 봐. 네. 그 링크 타면 뭐 맨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중간으로 네, 내려주는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예, 그게 앵커라고 A 태그로 어디에 스크롤을 위치할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A 태그가 앵커예요. 어디에 위치할지. 네. 이걸 그래서 프래그먼트로 바로 이걸 아, 스크롤까지 와,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쓰면은 그렇구나. 원래는 네, 맞아요. 그 네. GitHub 문서에 있잖아요. 네? 가끔 보면은 제목을 누르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항상 샵 뒤에 그 문서 제목이 들어가더라고요. 나 그게 프래그 넌투인 줄 몰랐어요. 네, 그거 맞습니다. 내가 이거 알아왔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또 좀 봐주십시오. 분명히 뭔가 네. 이상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디렉터리처럼 그 표현을 해가지고 이 디렉터리를 찾고 저 디렉터리를 찾는다 하니까 이해가 빡빡빡빡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그 도메인 할 때 CNAME 레코드랑 A 레코드 뭐 그런 게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도메인을 살 때 CNAME으로 사지 않으면 뭐라 그러지? 원래 따따따 네이버 닷컴 말고도 네이버 닷컴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A 레코드로 뭐 도메인을 사면은 따따따를 안 붙이면은 도메인 그 뭐지 따따따 없는 도메인으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한번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내용이랑 완전 쭉 너무 들어가는 내용에서 빼긴 했었거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초보라. 네. 저도 처음 그럼 보는. 이거는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제가 스스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C네임이랑 A네임 레코드인가? A 레코드인가?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근데 아마 분명히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C네임 들어봤죠? 한 번씩.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들어봤나? 지금 바로 C네임 레코드. 여기.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 주에 알아올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을까요? 프로토콜 종류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FTP HTTP도 파일. 있고 뭐 최신은 gRPC도 있고 GraphQL도 있고 HTTP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GraphQL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 gRPC도 요즘에 나온 거라 정보 일단 나온 지 좀 됐네요. gRPC도 다 공부해 보시면 결국 실무에서 언젠가 다뤄보시지 회사에서 않을까 Graph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싶어요. 저도 해야 되긴 해요. 네, 오, 조만간 해야죠. 좋네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걸로 핸들링 하시나요? 아폴로? 아폴로였던 것 같아요. 아폴로였던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제가 음, 한번 문서를 뒤지거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궁금하니까 물어보도록 할 거고요. 잠깐만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네. 자, 이제 다시 얘기하면 네. 돼요. 영상 하고 있는 거 깜빡했어요.